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희대의 명작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명작이에요. 네,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다뤄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들이죠. 챔피언들을 주 캐릭터로 사는 애니메이션인데 라이엇에서 개발한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 게임즈. 네네. 그래서 뭐 롤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네, 없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시즌 1이 9부작으로 공개가 되어서 2021년에 11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이죠. 네, 2주년이 됐고, 그래서 2주년이다 이러면서 또 막 팬아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흥행에 성공을 해서 시즌2 제작이 결정이 되었고, 내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공개 일주일 만에 전 세계 52개국 탑 10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 역대 넷플릭스 작품 중에 최고 평점을 기록한 시리즈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게임을 어떤 베이스로 한 맞아요. 2차 가공물 중에서도 영화든 뭐 최고일 것 같아요. 실사화든 그 중에서 성공한 게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아주 성공한 작품. 블리자드에서 그런 시도 많이 했죠. 블리자드에서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가지고 영화 한번 만들려고 그랬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그 어쌔신 크리드 가지고도 영화 만들었다가 실패했고, 최근에 그래도 좀 성공적이었던 게 마리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영화가 좀 성공적이었고, 그래도 작품성은 아케인은 못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케인은 저는 사실 롤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이 챔피언들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이 봤거든요. 전혀 없이 봤는데 그거는 알고 봤어요. 이 징크스랑 바이가 라이벌이다. 그러니까 대립한다. 이거는 알고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 맘짓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쵸. 어떡해 이러면서 막 봤는데 그런데 너무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 애니메이션에 등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 자체는 라이엇 게임스에서 했는데 애니메이션 파트의 프로덕션은 포티쉐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회사입니다. 여기서 제작을 했고요. 그 KDA의 팝스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안과 극본은 크리스티안 린케와 알렉스 이가 맡았고요. 이 작품의 주제가 양극화와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이라고 합니다. 좀 거창해 보이는데 보고 나면은 그렇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제작 비하인드 다큐멘터리가 5부작이 올라와 있어요. 균열을 잇다, Bridging the Rift라는 그런 다큐가 올라와 있는데 다큐도 상당히 잘 찍었고 이걸 보고 나시면은 그 다큐를 보고 싶으실 거예요. 여운을 즐기면서 보고 싶으실 거고, 근데 밑에 보면은 댓글에 좀 더 늘려달라. 다큐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된다. 라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얘기가 5편 중에 한 편으로 이제 나오는데, 한 30분 분량으로 나오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이 너무나 멋있었던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애니메이션은 3D로 일단은 렌더링을 한다네. 3D로 기본 틀을 잡고 그 위에 2D로 덧칠을 해서 이 2D의 박력을 유지를 하면서도 3D의 어떤 다이나믹함도 같이 가져간
그런 2.5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3D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위화감은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작 기간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이 6년 동안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처음에는 엎으려고 했대요. 라이엇 게임즈에서. 이 워낙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네. 애니메이션은 네. 돈과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아까 공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을 원작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나도 망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하이 리스크인 거예요. 많은 자본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분이 이거를 너무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막 어필을 했는데 계속 깠다고 합니다. 좀 그런데 이래가지고 크리스탄이 야금야금 몇백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타가지고 자 여기 캐릭터 설정입니다. 자 여기 1분짜리입니다. 2분짜리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어필을 한 거죠. 회사를 상대로 덕질을.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제작이 결정이 났는데 하다가 중간에 엎어질 뻔했습니다. 회사에서 안 되는 프로젝트는 사실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사실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엎어질 뻔했으나 겨우겨우 재개가 됐고 결국 우리가 아케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배경에 대한 얘기는 좀 얘기를 했고요.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그 네. 채팅으로 또 많이 네. 게임 원작으로 한 실사화나 애니메이션 또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좀 소개를 드리면은 네. 하나의 정원님이 언급해주신 사일런트 힐 시리즈도 영화로 나왔었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또 영화로 나왔었는데 네. 평가가 좋다고 하고요. 오.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도 명작 애니메이션이죠. 최근에 나왔던. 네, 그것도 이제.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네. 게임 원작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동시에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게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들었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엣지러너는 맞아요. 네, 괜찮아 명작이죠. 아주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었고요. 피구왕 통키도 이제 원래 게임이었다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그런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일단은 진행을 해주시죠.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실사화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인가요?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 원작은 만화고요. 만화요? 네네네. 애니메이션과 게임과 게임도 있잖아요. 네, 게임도 있네요. 그 다음에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실사 영화도 한국에서 실사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줄거리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누구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원작이 만화고 나중에 게임으로 나온 거군요. 네. 일단은 주요 인물이 벤더와 바이와 징크스죠. 네. 네. 징크스는 어렸을 때 이름이 파우더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징크스는 이제 그러니까 둘은 자매인데 바이가 근데 이게 설정상으로 친자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어떤 동네에서 같이 놀던 그런 부모가 이제 신혼 미상인 그런 아이들 집단인데 좀 친한 자매 관계인 그런 근데 릴레이션이고. 그게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에 살짝 설정이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친자매는 아닌 설정으로 아마 처음부터 이제 염두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둘은 뭐 친자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매죠. 네, 그렇죠. 자매고 어떤 심정적 친자매, 네, 의자매라고 의자매,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와 파우더는 벤더라는 아저씨의 양 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벤더는 이 셋은 다 이제 지하 도시에 살고 있는데 자운이라고 불리는. 네, 자운이라고 아직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추후에 나중에
자운이라고 불리게 되는 네. 이 필트 오버라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영한 도시가 있고 네. 그 도시 밑에 지하에 이 도시의 어떤 오염물과 이런 것들 다 받아먹으면서 좀 어두운 것들이 모이는 그런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지하 도시에 이 셋이 살고 있습니다. 벤더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지하 도시에서 불만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반란이 일어나죠. 네, 반란이 일어나는데 필트 오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무참히 이렇게 폭력으로 진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럼 바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그 과정에서 그쵸, 네, 바이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 고아 같은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바이와 파우더가. 네. 그래서 둘을 거두게 됩니다. 벤더가. 네. 그래서 벤더는 이렇게 어떤 자기 가족을 잃는 것, 자기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는 사람이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잃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상당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랑 파우더 얘기를 하면은 바이는 아주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집단에서 이 골목대장이죠. 상당히 우두머리로 애들을 잘 통솔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친구인데 근데 이 젊은 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치기로 필트오버에 도둑질을 하러 갑니다. 도둑질을 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또 아주 중요한 그 마법 원석이 있는 집을 털게 되어가지고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파우더도 같이 가는데 파우더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또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우더는 어떤 친구냐면 일단은 공순이 속성이 있어요. 아주 이 작은 장난감, 그리고 잡동사니,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친구인데, 아직까지, 능숙하진 않죠. 그래서 만든 장난감마다 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 때문에 맨날 우리가 이제, 다 된 밥에 재뿌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바이 언니도 막 화가 나서, 얘한테, 넌 징크스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잘 쏘죠. 네. 총을 잘 쏜다는. 어릴 때는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어릴 때는 있죠. 맞아요. 네, 총을 잘 쏘고 그래서 이 파우더가 건 파우더의 파우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얘들이 그 훔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이 둘이서 헤어지게 되는 바이와 파우더가 헤어지고 파우더는 이 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오해를 하고 징크스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징크스는 뭐라고 할까요? 좀 괴팍하죠. 정신이 나갔죠. 네, 조현병 이중인격, 네, 조현병기가 좀 있기도 하고 네. 자기 무기랑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막 환영을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옛날에 죽은 친구들 환영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징크스로서 아주 막 과격하게 행동하다가 어떤 때는 파우더로서 막 걱정을 하고 막 염려하고 하다가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마냥 조커 같은 그런 캐릭터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싶었고 이 캐릭터는 상처받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캐릭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이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를 보면.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캐릭터거든요. 얘가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어떤 악당이라고 악당 포지션으로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고요.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게 자꾸만 이제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캐릭터들 좀 볼까요? 네. 벤더와 실코도 대립하는 캐릭터죠. 맞아요. 실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실코는 네. 어떤 캐릭터인가요? 실코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원을 이끌고 있는, 네. 오늘날의 자원을 이끌고 있는, 벤더가 과거에 필토버를 상대로 대항을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자본가로서 자원을 휘어잡고 있고, 또 필토버와 협상 테이블에 같은 이제 위치에서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벤더랑 대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악당이라고 보였는데 네. 뒤로 갈수록 이 인물의 어떤 입체적인 부분이 드러나죠. 네. 사실 실코가 이렇게 된 거는 벤더가 배신을 해서 그렇거든요. 네. 벤더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네. 망가졌지만 여전히 이 지하 도시를 아끼는 마음이 있죠. 이 지하 그리고 도시. 항상 시립 같은 걸 추구하고.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교활하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능력은 훨씬 밴드보다 뛰어난. 그리고 좀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있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징크스를 또 거두죠. 자기 수양딸로 삼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실버지라고 부르던데 네. 이 징크스는 끔찍하게 아낍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 자신도 배신당한 어떤 과거가 있고, 징크스도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바이로부터 어떻게 보면. 네. 의도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투영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징크스를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홍땅콩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작품에서 진짜 놀라웠던 점은 캐릭터들의 심리 묘사가 모든 면에서 납득이 가능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군상극으로서 어떤 굉장한 서사다.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이 납득이 캐릭터가 가능하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행동을 하는 캐릭터도 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이 다 납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애니메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코가 이 시머라는 걸 들고 있네요. 시머라는 보라색 약을 개발을 합니다. 이거는 뭐 고리적 얘기를 하자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의 스팀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라고 할까요? 맞으면 약간 정신이 획가닥하긴 하지만 아주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막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네. 아주 스피드도 빨라지고, 네. 그런데 효과가 한정적이죠. 한정적이고, 그래서 뭐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하 도시가 필트오버랑 대립을 했을 때 뭔가 협상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코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게 마냥 그냥 뭐 나쁜 물질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제이스. 네, 제이스를 얘기를 해볼까요? 제이스와 또 빅토르가 네. 또 이 작품에서 또 주요한 관계죠. 맞아요. 네. 제이스는 발명가, 과학자, 네, 공학자이고 진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네. 하이머딩거 밑에서 이제 대학원생을 하고 있는. 네. 네. 그러다가 쫓겨나게 되죠. 네. 왜냐면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전에 뭐 대마법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네.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국가가 뭐 하나가 아예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라이어 세계관에서 나오는 요들이라고 하는 종족은 굉장히 오래 삽니다. 하이머딩거 교수님이 요들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머딩거는 사실 여기 태생이 아니고 밴들시티라고 하는 어떤 마법 세계 출신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마법을 사실상 장난처럼 다루거든요. 우리 세계랑 다르게. 네. 이 라이엇의 인간들이 사는 세계랑 다르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잠깐 놀러 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세계가 한번 마법 때문에 뒤엎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세계에서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하이머딩거 교수가 제이스가 꼰대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제이스가 아주 예전에 어떤 마법사를 만나가지고 마법에 대한 걸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돼 갈등을 빚게 되죠. 네. 그래서 제이스는 과학으로 이 마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마법은 이 마법 어떤 태생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스킬로 이 세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 과학의 힘으로 마법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마법 공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법 공학이 있다면 누구든 마법을 써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비슷한데 예를 들면 광부들이 좀 덜 힘들게 이제 그 광물을 채취를 할 수가 있고 또 힘이 약한 사람도 어떻게 좀 우리가 외골격 가지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슈트를 입는 것처럼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더 낫게 만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네. 빅토르. 맞습니다. 네. 네, 빅토르도 그 비전에 동의를 해요. 이 마법공학이 있다면 우리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고 다만 이 빅토르는 다른 게 뭐냐면 지하도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법공학이 있다면 지하도시도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죠. 이 게임에서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게임에서는 온몸이 기계고 네. 무슨 말도 막 이런 미개한 것들 너희 몸을 진화시키겠다 막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에 든 봉으로 레이저 찡 쏘고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지 전혀 안 닮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정체가 좀 어떤 면모가 드러나죠. 네. 네. 여전히 애니메이션에서는 인간으로 끝이 납니다. 일부에서는. 네. 그래서 이 제이스와 빅토르의 관계도 참 멋진 관계예요. 슬픈 관계죠. 네. 뭐 네, 결국엔 파국으로 네. 끝나잖아요. 그런가요? 네. 뭐 빅토르가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신지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끝까지 보셨나요? 자기 동료가 빅토르 동료가 마법 원석 연구하다가 네. 몸이 다 해체돼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뭐 빅토르도 그래서 나가지 않던가요? 그래가지고 신지드미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장면이 있어요. 제이스가 처음에 아카데미에서 쫓겨나고 사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빅토르가 나가서면서 방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빅토르가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할 때 빅토르가 또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제이스가 나타나서 방해했나요? 하면서 이제 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스포일러인데 마지막 장면에 빅토르랑 제이스가 같이 의회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마 그런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그래서 좀 오래돼가지고 중간에 이게 빅토르가 신지드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가 이제 봉쇄령을 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이스가 막 화를 내요. 또 빅토르 내가 봉쇄령을 내렸는데 너가 이렇게 위반하면 어떡해? 내가 면이 안 섰잖아 이러면서 막 지하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차별 얘기 막 하면서 그러니까 빅토르가 내가 지하도시 출신인 거 잊었어? 이러면서 막 좀 꼽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제이스와 빅토르 관계도 상당히 뭔가 흥미로운 관계입니다. 둘이서 이제 아주 제이스가 사실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빅토르가 아주 많이 도와주죠. 왜냐하면 빅토르는 하이머딩거의 조수였기 때문에 훨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최신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에 대한 접근권이 좋아가지고 제이스를 많이 도우면서 결국은 제이스가 마법공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약간 얘네들은 진짜 과학자구나 라고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법이 소재긴 하지만 이게 과학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실제 게임에서도 막 뭐 로봇 인간이랑 기계팔, 기계다리, 온몸을 기계로 대체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케이틀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케이틀린은 바이의 이제 애인이죠. 네. 애인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 실제로 게임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친한 친구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애인으로도 못 볼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케이틀린은 제이스의 속친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주 유력한 가문 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필드 오버라는 세계는 그 귀족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귀족 의회에 의원으로 있는 한 사람 그 어머니가 이제 위원으로 있고 의원 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이죠. 네. 그 경찰을 꿈꾸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집행관이 되어서 뭐 이 사건 이 지하 도시와 필드오버의 관계와 그다음에 필드오버에서 계속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조사를 하다가 결국 바이와 만나게 되고 둘이서 영혼을 단짝이 되죠. 그래서 또 이 케이틀린은 자꾸 이 징크스에게 뭔가의 트리거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케이틀린과 바이가 친하게 지내는 꼴을 보고 징크스가 언니가 나를 배신하고 저 위에 윗동네 놈들이랑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튼이 눌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케이틀린은 좀 이 드라마에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평면적인 유일하게 맞아요. 평면적이면서도 그게 이 캐릭터 이 사회상을 보여주는 이 윗동네 사람들이 아랫동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마냥 평면적이라고 보기에는 케이틀린도 이제 그런 시선을 가졌다가 점점 바뀌게 그쵸?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좀 그래도 변화폭이 적은 캐릭터긴 합니다. 네. 그런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멜이라고 해가지고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지적이고 섹시하고 유능하고 정치력도 좋고 뭐 이런 아주 완벽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제이스한테 눕독을 들여요. 제이스가 앞으로 뭔가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아보고 제이스를 후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는 네. 약간 뭐 스포일러성일 수도 있는데 첩자잖아요. 멜이요? 네. 어떤 첩자죠? 그 녹서스의 첩자잖아요. 첩자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여기로 추방을 한 거잖아요. 아, 그랬던가요? 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녹서스라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험한, 그러니까 여기로 추방해서 여기서 성공을 한 거군요. 자수성가를 한 거군요. 네.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녹서스란 아주 험한 지역 출신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아주 근데 추방을 당했음에도 어머니가 이 멜을 좀 아끼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멜은 추방 당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약해져가지고 너를 멀리 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에코라는 인물도 있죠. 에코는 이 바이와 징크스와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인데 네.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이 벤더가 없는 이 지하 도시를 좀 그래도 정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리더로서
구세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고 무슨 도적단 같은 거 이끌고 다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였지? 네. 무슨 단이었는데. 네, 무슨 단이죠. 네. 그리고 그 초시계를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에코도 약간 뭐 발명가 그런 기질이 있죠. 맞아요. 천재소년 이런 걸로 나오고. 네. 게임상에서는 그 궁극기가 3초 전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요? 그런 설정을 잘 반영한 캐릭터죠. 회중식을 들고 다니는 게. 네. 그렇구나. 궁극기를 딱 쓰면은 3초 전 위치로 딱 돌아가면서 네. 체력도 3초 전의 체력으로 이제 회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 상황에서 궁극기를 탁 눌러가지고 상대의 스킬을 다 받아낸 다음에 네. 탁 회복하는 그런 기술을 쓰는 캐릭터죠. 굉장히 그 캐릭터들이 네. 보면은 게임하고도 잘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징크스가 미사일을 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게임상에서는 징크스의 궁극기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맵에서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글로벌 궁극기라고 해가지고 네. 어느 지점에서도 이제 끝까지 날아가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게임상으로 구현이 돼 있고. 점화단입니다. 점화단. 네.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돼 있냐면 해머? 네, 해머인데 그 게임에서 보면은 근거리로 싸우는 캐릭터가 있고 밀리라고 해가지고 근거리로 싸우는 게 바이는 주먹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징크스는 게임상에서 총 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인지 뭐 원거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제이스는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막 이렇게 후드려 패다가 네. 이제 얘는 궁극기가 없어요. 궁극기를 쓰면은 그러니까 궁극기가 어떤 스킬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궁극기를 쓰면은 이 망치가 그 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법을 쓸 수 있어요. 비전 마법을. 네. 그래서 막 이제 총이 뿅뿅뿅뿅 나가는.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제이스가 싸우는 장면 전투 액션씬을 잘 보시면은 네. 그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이게 때리다가 막 마법 쏘다가 이렇게 네, 그렇게 맞아요. 전환이 돼요. 그게 이제 실제로 게임에서 그렇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메인 인물 9명 정도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메인 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지드 같은 경우도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고 신지드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열 많이 받아 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고 하이머딩거도 구현이 되어 있고 신지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이죠? 신지드 이제 독 부리고 다니는 게임에서는 신지드 따라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방구차 따라가지 마라 이거 그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신지드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따라가면 맨날 죽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혹시 공삼님은 이거 그 영어로 보셨어요? 아니면 한국어로 보셨어요? 저요? 네.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더빙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더빙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제가 더빙으로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 게임이랑 성우가 달라진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다 잘 어울려가지고 아주 호화 캐스팅이더라고요. 주인공 바이는 김율 성우님이 하셨고 징크스는 한채원님이 하셨는데 두 분 다 연기를 아주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벤더는 최한님이 하셨는데 그 최한님이 그 짐 레이너를 맡으셨거든요. 스타에. 그래서 네, 그 캐릭터가 떠오른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했었고요. 실코의 정성훈 성우님도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우진도 너무 좋아서 더빙으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더빙으로 한번 더 보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는 뭐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자매가 어떻게 헤어지는가 헤어져서 이렇게 되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네. 마지막에 필토버와 자운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징크스가 거기다 대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거 스포일러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스포일러입니다. 네. 삐용삐용. 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판국으로 끝나면서 이제 다음 시즌을 그렇죠. 기대해라
시즌2 네. 뭔가 티저 같은 것도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것을 예고를 하면서 오호. 나왔는데 그것도 뭐 이따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줄거리는 있지만 넘어가고 네. 설정들을 좀 볼게요. 네. 일단 아케인이라는 이 제목이 뭔가? 네. 아케인은 뭐 신비한 뭐 이런 뜻인데 그 판타지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죠. 네, 아르카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아르카나가 이제 스페인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마법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아마 옛날에 타로 카드 동아리 뭐 이런 게 아르카나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 아케인이 뭐 여기서는 비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아케인 펑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르가. 아케인 펑크라는 거는 스팀펑크나 사이버펑크처럼 이 앞에 아케인이 붙는 건데요. 마법이 보편화된 근대 또는 현대 또는 근미래 문명 또는 도시를 소재로 한 펑크 장르라고 볼 수가 있고 2000년대에 주로 좀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마법이 또 과학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팀펑크랑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하고요. 스팀펑크에서 좀 마법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스팀펑크 장르 게임도 많이 나왔잖아요. 피해 거짓 요즘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피해 거짓도 스팀펑크 느낌이 많이 나고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요것도 아주 이 스팀펑크 세계관을 잘 구현을 했는데 이 아케인도 특히 이 필트오버라는 도시를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를 보면은 일단은 휘황찬란하고요. 아주 이걸 벨 에포크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벨 에포크라고 해서 왜 유럽이 아주 번성하던 시기 있잖아요. 네. 전쟁이 별로 없고 번성하고 예를 들면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 시기. 르네상스 뭐 이런 약간 데일까요? 그런 그런 시기를 보통 스팀펑크에서도 그 시기를 좀 기준으로 삼고 좀 묘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이 필터보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느낌이 강하고 또 기계공학이 지금보다 훨씬 발달을 해가지고 모든 기계들이 다 태엽으로 막 돌아가고 비행정이 막 다니고 비행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특징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마법공학이 뭔가를 아까 설명을 대충 드렸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마법의 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법의 힘을 쓸 수 있도록 과학의 힘으로 어떤 장치를 만든 것을 그런 학문을 마법공학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 안에서는 사실 그 마법공학을 만든 장치들을 마법공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테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게임에서랑 애니메이션에서랑 이 마법공학을 창시한 사람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제이스랑 빅토르가 창시를 하고 그걸 대중화를 시켰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법공학 정류장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정거장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마법공학을 쓰려고 또는 연구하려고 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필터버가 번영을 이루게 되는 그야말로 진보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마법공학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아이템이 마법공학 수정 그리고 마법공학 원석입니다. 사실 생각했을 때 원석이 먼저고 수정이 나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는 수정이 먼저고요.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원래의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의 이 조그마한 아이템이 마법공학 수정이라고 불리고요. 그걸 좀 더 가공을 해서 좀 안정화를 시킨 게 원석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적의 자원, 에너지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그 환경오염이 이 지하도시의 환경오염을 유발을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약간 원더풀 데이즈가 떠오르더라고요. 원더풀 데이즈에서도 이 에코반이라는 이 도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마법공학 또는 수정 또는 원석이 필트오버와 자운의 갈등의 씨앗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핵 에너지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언뜻 보면은 깨끗한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오염을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곳에 이제 미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역학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마법공학 원석이 있다는 이유로 이 필트오버가 지하도시를 막 사찰하고 경제를 막 동결시키고 봉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핵에 대한 유비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마법공학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제이스와 빅토르고 사실 제이스가 생각해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좀 줏대가 없죠, 사실은. 누가 이렇다 하면은, 아, 그런가? 저렇다 하면, 그건 저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물인데, 그만큼 좀 현실에서 볼 법한 인간상이고, 그래서 나중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콩땅콩님이 원더풀 데이즈 얘기 나오니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저주받은 이름. 국산 애니업계의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첫날 관객이 동원이 1000명이 안 되었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네, 잃어버린 세월을 만든, 네. 그 다음에 필트오버와, 이 자운, 지하도시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많이 네. 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상을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좋았던 부분이 그 애니메이션의 미래라고 이 작품을 평가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좀 그런데 연출이 신선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연출적으로 예를 들면 징크스의 폭탄이 터질 때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신선했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꼽는 에코와 징크스가 결투를 할 때 씬. 이게 갑자기 이제 약간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이런 작화가 되면서 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이 전투씬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현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선한 그런 연출로 느껴졌고, 그 다음에 성우진이 화려했던 것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도 아까 했는데, 강한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강한 여성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들, 동양인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작중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력과 어떤 힘이 강한 캐릭터들은 거의 다 여성이죠. 뭐 키라먼가의 그 의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실코의 신복인 세비카, 그리고 또 그 멜의 어머니 암바사도 아주 강한 여성으로 나오죠. 강한 인물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공학이 과학으로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마법공학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에 빅토르가 상당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마법공학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힘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올바른 일에 써야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써야 되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핵 얘기도 했지만 과학을 살상 무기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에도 많은 과학자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그 합의가 된 부분이죠. 네. 사실 뭐 근데 그게 근대 이후에 그런 의식이 맞아요.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는 사실 뭐 핵 만든다, 핵을 만들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사실 낭만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대 이후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고, 네. 그런 믿음이, 그런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근대 이후에. 네. 실제로 이 세계에서도 핵전쟁에 가까운 어떤 전쟁이 있었고, 이 게임 세계관상에서는 슈리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있던 자리가 전부 다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정도의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걸 무기화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되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들은 뭐 아까 다 한 것 같고, 저는 음악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음악 진짜 좋더라고요. 음악이 이 작품에서는 또 하나의 장치입니다. 배경음악이 아니고 어떤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장치로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모든 음악이 이 극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에피소드에 맞게 일부러 만든 음악이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스팅의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스팅의 노래가 나오는데 들으면서 전 소름이 돋았어요. 스팅이 나온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그 스팅의 노래가 이 구하의 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가사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가사가 What could have been이거든요. 이게 될 수 있어, 어떤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가사도 진짜 들으면서 저 막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첫 화에 나왔던 웰컴 투 더 플레이그라운드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저는 KDA 노래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케인 노래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케인 OST도 저는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덧붙여서 또 다른 얘기 좀 해드리면은 시즌2가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이제 늑대의 울음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예고편 아주 짧게 뭐 예고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예고가 나왔어요. 트위터인가 뭐 유튜브에 티저 영상 같은. 네, 아주 짧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늑대 울음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컨트롤 E인가요? 화면 보여주려면? 네, 컨트롤 E. 네,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캐릭터가 요 캐릭터일 거다. 워윅. 네, 워윅이라고 하는 이 늑대 인간 캐릭터다. 자운 소속의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자운의 곱비 불린 분노. 근데 이 캐릭터가 신지드가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 캐릭터의 정체가 이 게임상에서 이 워윅이 자신 누구인지 모르는 걸로 나와요. 네,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사실은 벤더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벤더가 죽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뭔가 이 벤더가 자운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은 필드오버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사람들을 이제 해치거나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구나. 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관련된 것도 다 보여드리면은 카밀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카밀 캐릭터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런 캐릭터입니다. 네. 카밀은 저기 뭐냐, 어디 가문 소속이더라? 할머니죠? 누군가의 할머니던데. 케이틀린 할머니인가요? 네. 좋겠네요. 네. 그래서 캐릭터도 굉장히 멋있고. 네. 입체 기동하는 캐릭터죠. 그 캐릭터가 이제
전신을 그 기계로 바꿔가지고. 네. 그리고 불사의 몸을 얻게 되었다. 이런 설정이고, 필드 오버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근데 원래는, 마법공항을 최초로 발견한 어떤 인물? 그런 설정이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오면서 설정 변경이 좀 있었죠. 그리고 자운 소속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보면은, 요런 캐릭터들도 있고. 이 캐릭터 설정이 뭐냐면은, 필드 오버에서 버린 오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물이 어떤 지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 설정입니다. 근데 슬라임 보면은 같은 거군요. 네, 슬라임 같은 거고 이 캐릭터가 재밌는 게 체력이 점점 줄어들면 점점 작아지면서 목소리도 점점 애기 목소리처럼 바뀌어요. 왱왱거리는 목소리로 바뀌어요. 평소에는 막 자기가 막 멋진 척 하거든요. 네. 날 봐, 나 정말 멋지지? 막 이러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 또 뭐 요런 캐릭터도 있고요. 블리츠크랭크. 이런 캐릭터도 이제 이 캐릭터도 자운 소속인데 빅토르가 만들었다는 설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강철 로봇이지만 따뜻한 심정을 가졌다. 뭐 이런 설정이거든요. 네. 게임 플레이는 전혀 따뜻하지 않지만, 네,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지만 설정 자체는 이제 로봇임에도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뭔가 자운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쓰는 그런 로봇 그런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고 시즌2에서도 뭔가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활약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캐릭터들이 나올까? 뭐 또 약간 악당 같은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도 있지. 이렇게 검색해야 되겠네요. 이런 캐릭터도 있고 이 캐릭터도 이제 자원 소속이고요. 지하 도시에 사는 오염된 미쳐버린 쥐. 네. 굉장히 무서운 친구. 시공쥐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뭐 필드 오버에는 요런 캐릭터도 있고요. 오리아나. 오리아나. 네. 요 친구는 이제 롤드컵에서 요즘 많이 나오죠. 페이커 선수도 많이 다루고. 네. 이 기계공을 던지면서 싸우는. 이 친구도 약간 빅토르랑 비슷하게 그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전신을 기계로 바꿔가지고 생존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콩땅콩님이 많은 자원이 좋은 제작사와 만난 보기 드문 프로젝트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좋은 작품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즌2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이 라이엇 게임즈가 최근에 이런 시도들,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좀 또 다르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롤 말고도 이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여러 개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 이름이 뭐더라? 몰락한 왕. 요거는 이제 그 턴 베이스드 RPG거든요. 네. 요거 스팀에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꽤 재밌어 보입니다. 저는 플레이만 좀 봤는데 재밌어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헤로윙이라고 하는 어떤 죽음을 부르는 안개, 사람을 언데드로 만들어버리는 안개 같은 게 이제 퍼져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설정을 보여주는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누누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신작입니다. 요 친구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인데 서린이 윌럼프고 요 위에 있는 꼬마가 누누인데 누누와 윌럼프라고 하는 캐릭터거든요. 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임인데 요것도 여러 가지 퍼즐이나 또 뭐 액션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게임인 것 같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동화적인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재밌겠네요. 네,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영리하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야심차다. 네. 같은 세계관 하나를 가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옛날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이 좀 닫힌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무슨 느낌이냐면 이 협곡이라는 곳은 이 사람들이 그것도 되나요? 네,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강자들 몇 명만 모아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협곡에서 싸우게 한 다음에 그걸로 승패를 가립시다. 이런 설정이었어요. 이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곳이. 네. 그래서 소환사가 이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결투사들 이런 사람들을 조종을 한다. 그래서 소환사의 협곡이거든요. 그런 설정이었는데 이거를 갈아엎는 과정에서 굉장히 막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세계관 충돌도 여러 번 일어나고 지금 그래가지고 게임상에서 이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장소가 네. 사실은 설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없는 공간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그러니까 게임 세계관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야 약간 붕뜬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 나가면서까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공적인 시도들을 해나가는 게 좀 굉장히 야심차면서도 좀 도전적인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KDA 노래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 노래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이제 남자 그룹으로 해가지고. 진짜요? 네. 하트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자 그룹, 힙합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이 그룹이군요. 네, 보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즈리얼, 크산테, 세트, 그 다음에 아펠리우스, 케인,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네. 6명일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노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또 그 KDA의 아칼리가 따로 만든 그룹도 있죠. 그 트루 데미지. 트루 데미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루 데미지라고 네. 검색하시면은 네. 이렇게. 요것도 오호. 이렇게 네. 1명, 2명, 3명, 5명에서 만든 네.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팟빵 네. 그리고 크롬드 사용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단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뭐 그거 한다고요? 포스텍 에셋 워드? 아직은 이게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네. 결정되고 결정되면은 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존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겨울이네요. 네.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 연말 연시 가족과 함께 네. 좀 있으면 또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벌써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캐롤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